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 네,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올해도 벌써 11월 말이 다 돼서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네. 세월의 속도가 나이 곱하기 3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나이가 적으니까 속도가 늦게 가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도가 빨리 간다고 하니까 진짜 어떤 날은 하루 눈 감으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네. 바뀌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월이 무상하다 그럴까?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하도 그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 저 오늘 드디어 무스탕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 벌써. 오늘 춥더라고. 어제 눈도 네. 오고. 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사부 시즌2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당분간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아니요, 당분간 좀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 주도요. 부동산 뉴스 힘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매매값 상승폭 2배로 껑충, 양천구 0.5%로 1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주일 사이에 2배로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호재가 있고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매물 부족과 풍부한 대기 수요가 맞물려서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주보다 2배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상승폭이 0.09%였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2배 올랐고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를 봐도 지난주 상승률보다는 다 몇 배 이상씩 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급감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정비 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서는 가격 오름세가 뚜렷했고요. 단지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사항으로는 네. 목동 신시가지 일부 단지의 종상향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천구 같은 경우가 한 0.5%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역시 목동이 꿈틀했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리지 않았었나요? 네,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특이한 지역으로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 신길 뉴타운 분양의 영향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요. 이에 비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가 0.05% 하락하면서요. 네.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지방은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둘 중에 그러니까 양극화가 나중에 수렴이 되느냐, 양극화의 폭이 커지느냐 그 기로에 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전국으로 보면은 위축인 것 같은데 네. 서울이 워낙 활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서울이 워낙 상승세다 보니까 네. 사실 서울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별로- 느끼질 못하겠죠. 예, 전혀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네, 서울이 메인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속한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에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전혀 와닿질 않는 네, 거죠. 네. 네, 다음 소식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호황 이끌던 세종, 부산도 하락.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이끌던 세종시와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줄고 있어 파리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거래 절벽 현상은 다음 주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게 되면 분수령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 0.09에서 0.18로 2배가 상승을 했고요. 네. 이에 비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대표적인 도시 2개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종, 부산을 꼽을 수가 있었겠죠. 세종,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1월 계속 이렇게 침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인 매매 상승률이 11.17%예요. 거기에 비해서 서울은 네. 9.23%거든요. 올해도 세종시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상승률로 보면 세종이 대장이에요. 서울이 대장이 아니라. 그런데 세종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현실화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세종의 입주 물량이 7,600가구 정도 됐는데 네. 올해 한 16,000가구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주춤하는 현상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소유주분들이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전체 시장이 꺾였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뭐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오히려 저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핫했죠. 올해 내내 뭐 네. 청약시장 몇백 대 1을 기록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부산이었고요. 해운대구를 비롯한 7개 네. 지역의 전매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차갑게 식었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지금 한 60% 이상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뭐 거의 뭐 60%, 70%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박원갑 국민은행 그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이 줄면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장애에 따른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다. 이게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코멘트를 하셨네요. 그렇죠. 실제로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사실 매매 가격이 조정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매매 가격이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시장 구조라고 해석되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네. 결국 지금 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서는 뭐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더 드리기로 네. 하고요.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마 다음 주 내지는 뭐 곧 발표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여부도 향후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단돈 5,000원이면 부동산 투자, 소액 리츠 상품 뜬다. 정부의 이딴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빌딩, 상가 등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물론이고 LH공사 등 공공기관도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소 5,000원으로 주식을 살 수 있듯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형 리츠 상품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생각해봤는데 상당히 이걸 난해하더라고요. 네네. 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큰 덩어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뭐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것처럼 부동산도 소액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큰 건물을 하나 살 때 매매에 있어서 건물을 살 때 그 돈이 모여서 건물을 사고 이익이 나면 그걸 나누는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네. 이번에 나온 상품의 특징은 그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년 배당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것에 대한 지금 법적인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 상품이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부동산 투자 펀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상품인데 네. 옛날부터 있기는 했는데 개인이 투자할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에 맞아요. 대형 뭐라고 할까요? 금융사들, 뭐 금융기관이나 그렇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그런 큰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네. 몇 명이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끝내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을 바꾸게 되면은 개인들도 진짜 해당 리츠에 대해서 일부 지분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하듯이 이 건물을 갖다가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부동산에 유동화라고 하는데 네. 건물을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서 건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매일매일 시세 변동이 있고 그걸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얘기고 네네. 일단 그 전 단계에서 그동안에 매매로 시세 차익을 올려서 배당을 나눠주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개인들한테 돈을 걷어서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원금 보장형 상품까지는 아니라도 원금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황에서 연수익률이 몇 프로 이상
나온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1+1 같은 거를 탐내는 대신에 이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네.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장이라는 보장은 단어는 없고, 절대로 쓰지 않겠죠. 그렇죠. 뭐 은행에 넣어놓고 5천만 원 이상 보장 이런 것이 보장이지. 네. 실제로 은행 이자보다 더 주는데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감수해야 되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예, 이야기겠죠. 반드시 그건 뭐 리스크가 따라야 될 거고요.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업계에서 그동안 개인들한테 투자하는 부분을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하던 거를 왜 이 시점에서 일반인들한테 여냐라는 네.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정부의 규제나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대형 보험회사들은 지금 그 부동산들을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그 상품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 큰 트렌드의 변화에 와 있다. 네. 예, 이 점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말하면 배당형 상품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어떤 것들이냐면 네. 지금 도시재생 뉴딜 같은 그런 사업들 정부에서 자금이 적은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부동산이 꺾이게 되면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유동자금한테 어떤 출구를 열어준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해 상황이 각각의 이해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약 결과네요. 신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강동 웃고 동탄이 대방 DMCT 울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2개 분양 단지에 실수요층이 쇄도했습니다. 1순위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벌인 반면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의 주상복합단지는 청약자가 외면하면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과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 등 2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09대 1 그리고 14.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네. 서울에서 2곳의 청약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동탄에서 1곳의 청약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는 미달이 났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2대1, 14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났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동탄 같은 경우는 56제곱, 59제곱이니까 다 소형이었고요. 네. 그럼에도 뭐 동탄 자체가 입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게 미달났다고 뭐 동탄이 난리가 나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지까지의 청약을 보면 지역적으로 동탄, 뭐 반포, 강동 뭐 이런 식으로 청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입지에 상관없이 다 청약이 거의 뭐 몇백 대 1,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입지상으로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가 다 소형이다 특히 전체가 다 소형임에도 미달이 났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기사 내용에는 뭐 실수요층이 새도 웃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아주 긍정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의 5구제곱이나 84제곱의 경쟁률을 생각을 해보면 네.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처져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래도 평균 경쟁률이 다 두 자릿수인걸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10대1 정도는 되어야 완판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점제가 100%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추첨제 경쟁률보다는 계약률이 높을 거로 보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18대1, 10대1 정도의 경쟁률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과거 경쟁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59제곱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 그리고 강동포를 보시면요. 59제곱이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근데 세대수를 보시면 17, 8, 2세대가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경쟁률이 제 눈에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을 보시면 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59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8대 1까지 떨어진 게 있어요. 그거 좀 의외더라고요. 그쵸? 5군데. 네,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몇 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다 10대 1 이하로 이미 막 5대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게 그게 현실인 거고요. 요즘 84의 순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특이 사항이 있어요. 네. 114제곱 같은 경우가 무려 38.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40평대에 그렇게까지 지난번에 언급하신 중대형의 역습? 예, 그렇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중대형의 경쟁률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가구 수가 11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막 38대 1이야 너무너무 몰렸어 뭐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의 경쟁률이 뭐 한 10대 1 정도 수준이고 59도 지금 경쟁률이 쭉쭉쭉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114제곱이 무려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좀 잘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라 생각하세요? 이 원인을? 일단은 가점제가 아니잖아요. 네, 84까지가 가점, 85까지가 가점제이다 100% 보니까 가점제니까. 네, 그 아직까지 시장이 더 갈 거라고 믿으시는 어떤 추첨제에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의 청약이 좀 몰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가격대가 요새 아무래도 좀 대형 평형이 좀 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평당 단가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낮죠. 그러다 보니까는 84의 높은 단가를 따라가느니 그럴 바에 돈을 조금 더 주고 내가 쾌적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수요들이 지금 몰린 거 아닌가 이 정도 지금 추측은 해보는데 다음번에 몇 개의 결과를 더 보면서 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좀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